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고재량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세대학교 이남우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투자와 연금 또는 이제 노후 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남우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정말 반갑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요즘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은퇴해서 현역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30년 정도 현역으로 금융 쪽에서 투자 쪽에서 뛰었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이제 해외에 있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에서.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제 그 홍콩에서 이제 마지막 금융기관을 다녔고, 노무라라고, 이제 노무라는 일본 최대 증권사인데, 리만을 금융위기 때 인수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금융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2016년부터는 들어와서 이제 연세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학교가 외국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제 영어로 가르치는데, 우리 대학원은 한 80, 90%가 외국 학생이고, 학부는 한국 학생이 더 많지만, 아이가 영어로 가르치면서 이제 국제적인 관계, 재무 분석, 그 다음에 기업 거버넌스, 요즘 이제 약간 좀 핫한 이슈, 그런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융과 투자, 경제 이쪽에서 정말 좀 유구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삼성증권의 이제 초대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메릴린치 한국 공동대표,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도 이제 임원을 이제 역임을 하셨고, 당연히 이제 경력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금융과 경제에서 이제 상당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여쭤보자면, 올 한 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동시에 이제 금융 자산 또는 이제 주식시장의 상황, 이거를 가볍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저희가 수치를 봐도 월가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IMF 같은 국제기구들이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경제 성장률을 조금씩 최근에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거의 유일하게 하향 조정되는 데가 우리고, 심지어 한국은행이나 KDI 같은 국내 국책기관들도 이제 하향 조정을 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 경제는 심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용산구에 사는데, 지금 여기 우리 트러스톤 사무실 있는 건물에서 멀진 않죠. 근데 실제 식당을 가보거나 하면 최근에 몇 년 동안보다 훨씬 식당이, 그러니까 붐비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식당들이 많이 비어 있고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줄인다, 이제 그런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시점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애를 안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라는 어떤 구조적인,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문제가 두드러진 그러한 하여간 그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경기 순환적으로도 상당히 쉽지 않다. 이제 다만 주식시장과 그 경제는 꼭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는 어렵고, 잠재 성장률이 한 2%까지 떨어졌는데, 실제 그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도 안 되고 한 1% 중반이나 그런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주가는 특히 이제 작년 10월 이후로, 특히 금년에도 아주 힘차게 지금 국내 시장도 올라가고 미국 시장도 올라가죠. 근데 그게 이제 동종화 싱크로나이즈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일부 업종에 있어서 우리나라 산업 기업들이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들, 그 다음에 꼭 우리가 그렇게 대표적인 기업은 아니어도 요즘 이제 그 덴털, 그러니까 치아 관련돼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성형 관련된 피부 미용 관련된 장비, 그러니까 상장 안 된 회사들 중에도 우리나라 기술이 워낙 뛰어나져 갖고 유럽 장비들 이런 거 대비 한 30% 50%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을 만들고,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그런 업종 산업들은 있는데, 그게 이제 산업 연관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장은 요즘 점점점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 많이 짓고, 그래서 고용 창출도 많진 않고, 그래서 일부 산업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돼서 승승장구를 하고, 그게 주식시장에 최근에 주가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우리 순방을 해외 하면 되게 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가 어디건 환대해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그만큼 강하고 세계 최고의 제조의 경쟁력을 일부 업종에서 우리가 가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제 반면에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소비, 국내 투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경제는 전망이 상당히 좀 암울하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 기업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경제는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겪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그 산업 연관 효과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데 이제 빅테크가 발달을 하면 그 소프트웨어, AI건 머신러닝이건 뭐 이런 쪽은 이제 그것을 또 접목해서 다른 구경제 전통 산업도 더 발달을 하고 이제 미국이 계속 다이나믹한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일부 업종이 확장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요즘 더 많이 하고 그 업종이 그 하청업체로 갔거나 그다음에 직접 고용하는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산업 이제 뭐 삼성, 현대 같은 데가 크고 시가총액이 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관련된 회사가 올라가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경제를 따뜻하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훈풍을 불게 하는 그런 효과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해외나 미국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뭔가 그만큼 어떤 특정 기업이나 업종이 잘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뭐 고용 유발 개수가 뭐 크다든지 고용 창출력이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파급 효과가 그만큼 상대적으로는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게 가장 큰 거는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IRA나 반도체 칩 법안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투자를 우리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있고 고용도 창출되고 그러는데 그게 국내에서 안 이루어지고 해외에서 이루어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로도 잡히고 이익으로도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부 국제 수지 개정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모멘텀은 과거보다 훨씬 못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막 또 선진국이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들은 꼭 뭐 자국 내 공장을 짓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 다이나믹 할 수 있지만 경제는 그냥 뭐 지금 이 정도 현상 유지. 크게 경제는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서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그런 원인이나 그런 배경이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령 대졸 초임을 놓고 보면 대기업들이 한 4천만 원대, 삼성현대 같은 데는 5천만 원대가 넘고 중간 관리자들도 보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 아까 우리 다른 우리 그 위원님 오셔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뭐 KBS 방송국 같은 데도 1억 넘는 고액 연봉들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만큼 좀 헤비해진 건 있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홍콩, 싱가포르 같은 데가 대졸 초임이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는 물론 한국보다 다이나믹한 산업은 좀 없지만 거기는 20년 동안 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대졸 초임이 한 200 몇십만 원, 300만 원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임금이 비싼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포커스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대기업 몇 개가 되게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수 시장이 계속 커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인구 증가가 꺾였잖아요.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이 발목을 잡고 그다음에 또 근본적인 다른 요인은 정부의 개입이 너무 많다. 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있어서도 되게 밸류에이션상 페널티를 주거든요. 그래서 뭐 캡코가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에서 망가졌고 금융업종은 정부의 관치가 항상 어느 정권이나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대주주인 중국은행보다 우리나라 은행들 PBR이 낮죠. 뿐만 아니라 뭐 멀쩡한 민간의 내수를 영위하는 기업들도 뭐 영업시간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등.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전방위로 있고 그런 점들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잘하는 데는 일부 업종이 있지만 그러면 이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합니다. 제가 홍콩, 싱가포르에서 일을 해보면 싱가포르이 선진국이라고 해요. 1인당 GDP가 한 7만 불이 넘죠. 우리나라 2배쯤 되는데 그래도 같이 일해보고 데리고 일을 써보면 한국 사람이 훨씬 똑똑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소득이 높은 것도 있지만 한국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정부 규제, 그다음에 세율도 높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법인세도 높고 소득세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화. 우리나라 기업들은 수출을 많이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게 국제화가 안 돼 있어요, 되게.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삼성, 현대도 수출을 80, 90% 하는 데지만 일하는 방식은 되게 한국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한국에 생산 기지를 만들거나 한국인을 고용해서 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저희 이제 그 연대 대학원도 학생들이 많지만 한 2년 공부하고 한 1, 2년 일하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하는 방식, 사회의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다시 찾으려면.
네, 현명하게 잘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규제적인 이슈나 가격적인 측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영상을 이제 저희가 촬영을 6월 15일 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의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상반기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그럼 이제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경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약간 너무 좀 질문이 복합적이긴 한데 나눠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러니까 뭐 크게 경제는 기대할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보다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뭐 여전히 한 1%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거고. 하지만 이제 주가는 조금 다른 모습을 이미 보여왔고. 왜냐하면 이제 주가라는 게 기업의 펀디멘털, 기업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메커니즘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이제 고점과 저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랑 기업 이익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변동이 가장 커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시클리컬, 경기에 영향을 받는 시클리컬한 경제인데 우리나라 산업이 경제가 좀 고령화가 됐어도 산업의 사이클, 기업 이익의 변동성은 세계에서 여전히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1분기에 기업 이익이 50%가 감익했니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기업 이익의 고점과 저점을 주가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미리 반영하는 정도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올해 상반기가 아마 기업 이익의 바닥일 텐데 주가는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바닥을 쳤죠.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상당히 펀디멘털 기업이익이 회복되는 게 올 상반기까지 주가 이미 많이 반영이 돼서 하반기는 주가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리한 장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주가가 좀 올라서 좀 부담이 되고, 미국은 어제 이제 수요일 날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동결하면서 그 파웰 의장이 이제 조금 수정된 경제 전망을 얘기했는데 금년에 경제 성장률이 1%, 내년에도 1.1%. 그래서 상당히 뭐 저성장을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이익 회복세. 특히 이제 한국은 우리가 이제 노조도 있고 그래서 고용이 유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어렵거나 기업이 어려우면 좀 인원도 줄일 수 있고 그런 고용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미국은 기업이 어려우면 해고를 하고 임금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미국은 기업 이익의 탄력이 좋은 게 우리가 이제 메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작년 11월하고 금년 4월, 5월에 전사적으로 뭐 물론 해고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물론 해고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지만 기업이 25% 인원을 내보내서 되게 커스트 커팅을 비용 절감을 많이 해서 되게 이익이 탄력 있게 뭐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미국 기업들 이익이 훨씬 좀 다이나믹하고 강력할 것 같아서 미국 주가는 뭐 강보합세 내지 그런 거가 유지될 것 같은데 국내 주가는 조금 이미 많이 올라서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미 선반영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사실 좀 많이 올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아마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찾아보긴 했는데 거의 코스닥, 코스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 중 하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코스닥은 거의 뭐 나스닥보다 앞지르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하반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냥 좀 뭐 개별주들이 이제 갈 수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이제 더 이상 조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약간 강세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강한 회복을 보였죠. 의외로 시장은 전문가들은 별로 기대를 안 했지만 이제 되게 강한 장이었죠. 예. 그러면 이제 상고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상고하중 아니면 그냥 하는 좀 지루하게 흘러갈 것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저는 제가 증권사 뭐 임직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주식을 산다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6개월, 12개월 뭐 그런 건 별로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기업을 골라서 적당한 가격에 사서 그냥 5년, 10년, 막 20년씩 들고 있는 게 좋지. 그래서 그거를 마치는 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뭐 그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시장은 하반기에 좀 재미없을 것 같고 미국은 그래도 좀 강보합이 유지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뭐 이 영상을 보는 개인 투자가나 연금 플래닝을 하는 분 입장에서 그 자체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길게 지나고 보면 5년, 10년 전에 경기나 기업 이익이 어땠냐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좋은 기업, 좋은 자산군을 골라서 내가 장기 투자하면 그게 복리로 증가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수님께서 최근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아니면 갖고 계신 그런 투자 자산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채권이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와서 국내에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꼭 투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거 플래닝하는 분들이 내가 이 투자를 하면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 주식 뭐 아니면 대체 자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 투자를 함으로써 어떠한 리스크를 내가 지고 있나 그 리스크를 내가 이해하고 있냐 내가 감당할 수 있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채권이 너무 금리가 그동안 낮았는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그 진짜 리스크가 적은 채권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기저기 그 WM이나 이런 데 지점에서 이제 문자를 받는데 가령 신용등급이 AAA인 신한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가 채권 수익률이 좀 4%예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여기도 AAA더라고요. 여기가 4.1%.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대형 IB를 하는 대형 증권사, 금융지주사의 발행어음이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그렇게 매력 있다고 주시장은 생각은 안 해요. 장기 히스토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진짜 뭐 AAA면 뭐 리스크가 우리 내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별로 없는데 4% 그리고 초대형 증권사가 크레딧 리스크,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전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 데가 뭐 5% 정도 금리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시장은 저는 한국 주시장은 이렇게 시장 전체 사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주주 친화적이진 않아요. 최근에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그 연금 계획이나 이런 미래 계획 같은 거 할 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투자 자산을 고민할 때 그 자산이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수익률을 내줬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과거가 미래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은 과거 30년, 50년, 100년을 보면 연평균 10%의 수렴을 합니다. 총수익률이. 총수익률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상승 플러스 배당받은 것을 합한 거죠. 근데 한국 시장은 그게 한 6에서 7%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렇지, 삼성전자를 빼면 3,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배당을 2% 받고 주가 상승은 거의 없었다는 거니까 리스크는 상당히 많은데, 한국 주식이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기업이 이익의 변동성이 세계에서 여전히 제일 큰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되게 많은데, 거기다 거버넌스 리스크, 지배구조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수익률을 통해서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 주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좋은 기업을 진짜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지 시장을 전체 사거나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저는 미국 기업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미국 투자를 다 100%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다 담는 건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을 뭐 섞어서 하되, 한국 시장은 항상 내가 지는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기업을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종목 투자를 해도 되고 시장 전체를 해도 되고, 그냥 과거에도 좋은 성과를 냈고, 지금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고 그래도 5년, 10년, 20년 후에도 밸류에이션이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게 팔 수 있는 거죠, 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지금 보통 이제 채권 가격과 금리는 이제 반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최근 한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이제 금리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채권이 매우 저평가인 구간으로 보이고, 특히 말씀해 주신 뭐 초우량 채권들이 4% 5%대는 사실 4% 5%는 예전 같았으면 바로 팔렸을 그런 특판 적금 느낌인데, 그게 그냥 지금 버젓하게 이제 팔리고 있고, 초량 채권들이. 이제 채권은 약간 저평가라고 생각하시고, 국내 주식은 리스크가 좀 있으니 이제 신중히 선택을 하시고, 미국은 뭐 물론 이제 어떤 주식이든 다 리스크가 있지만 이거는 통째로 사도 좋고, 아니면 이제 좋은 개별주를 사서 꾸준히 홀딩하셔도 좋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주를 위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고 회사에서 번 돈을 주주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게 대부분의 경영자 마인드에 박혀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훨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편하죠.
이제 한국 기업도 최근에 그렇게 좀 변하는 데들이 있고, 변화의 움직임이 있고, 특히 이제 뭐 작년 주총회 이럴 때 보면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나타나면서 그런 주주 환원, 주주 권리를 강조하고, 그것은 뭐 큰 트렌드여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리도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워낙 한국은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가 안 좋은 데서 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거버넌스 리스크, 대주주 리스크는 상당히 있다. 한국은.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ETF가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특정 업종이나 테마로 이렇게 그 관련된 회사를 이제 묶어서 사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혹시 교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특정 업종이나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 후배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다가 그 얘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론을 하는 게 한 서너 명이 모였는데, 저 빼놓고 나머지들은 중국 주식에 다 물려 있다고 ETF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 ETF, 테마성이나 아니면 중국 시장 전체에 물려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보다 더 리스크가 크죠, 되게. 경제는 발전할지 모르지만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주식 같은 데 보면 과거 20년 보면 주가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한국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크게 보면 두세 가지쯤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테마가 ETF도 있습니다. 우선주. 그러니까 이제 우선주가 왜 매력이냐면, 보통주와의 차이는 이익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권리, 자산, 그 회사를 청산하면 이제 자녀 재산에 대한 권리, 그 보통주랑 다 똑같아요. 유일하게 없는 것이 주총에서 내가 투표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우선주는 보통주의 반에 거래돼요.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빼놓고. 삼성전자는 보통주의 한 8, 90%에서 거래되는데, 현대차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우선주가 있는 회사들은 거의 보통주의 반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현대차가 보통주가 20만 원인데 현대차는 그냥 우선주가 있고 2우선주 있고 3우선주가 있어요. 그러면 셋 다 주가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현대차를 실제 1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반값에 내가 사니까 배당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똑같거든요. 50원을 더 줍니다, 실제. 그러니까 뭐 거의 보통주랑 똑같으니까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이 3.5%면 내가 우선주를 사면 배당 수익률이 7%가 돼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확보를 하죠. 물론 배당이라는 게 개런티가 안 돼 있지만, 현대차가 지금 여러 가지 뭐 전기차나 제품의 모멘텀이 좋고, 당분간은 뭐 몇 년 동안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최강자로 지금 군림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6, 7%의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상승하니까 배당 플러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이 고평가된 주식보다는 LG전자 보통주가 더 저평가돼 있고, 그것의 반값인 우선주를 사면 내가 LG화학은 퍼가 20배가 넘는데 LG화학 우선주는 퍼가 10배 정도밖에 안 되고 배당 수익률이 2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 똑같이 보통주와 모든 권리가 같은데 반값에 사고 배당 수익률이 2배인 우선주를 안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선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선주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높습니다. 현대차는 우선주, 2우선주가 외국인 지분율이 60, 70%쯤 되죠. 삼성전자도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사는 게 더 좋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선주가 상당히 큰 테마고, 보통주와의 갭이 점차 줄여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이 성장을 요즘 별로 못하기 때문에 기업이 이익 성장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주주로서 총 받는 수익률 중에 배당이 점점 중요해지면 배당 많이 주는 데가 우선주니까. 그게 한 테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데,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주식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 빼면 연 3, 4%밖에 수익을 못 가져줬으면 주가 상승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괜찮아서 KTNG 같이 독과점이거나 그 캐시플로우를 많이 창출해서 이익의 뭐 상당 부분을 그 배당을 주는 거니까 상당히 그 건실한 비즈니스 모델, 현금 흐름이 양호한되니까 뭐 KTNG도 성장이 못해서 재미없다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5% 배당 수익률을 항상 주고 앞으로도 그런 건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은행주들이 성장은 별로 없죠. 근데 배당 수익률이 적게는 7%, 많게는 10%까지 돼요, 지방은행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데 주목하고, 이건 국내 얘기고, 미국 같은 데는 배당 수익률이 한국보다는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국보다는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배당 나누기
우리 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뭐 KTNG나 코카콜라 이런 그 경기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종목들은 한 3% 가까운 배당 수익률을 주고, 더 장점은 이런 기업들은 과거 50년 동안 매년 배당 금액이 증가했어요. 매년 증가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면 이런 데 비즈니스는 꾸준히 성장을 하니까, 급성장을 안 하고, 그러면서 배당을 꾸준히 줘야 된다는 것을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지상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철학, 주주우대 철학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뭐 가령 배당 포함해서 연 10% 정도 수익을 내면 상당히 그 훌륭한데, 한국에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뭐 KTNG 같이 한 5% 배당 수익률을 받거나 아니면 현대차 우선주 같이 한 7%를 받으면 이미 많이 확보가 되니까 기업이익이나 주가가 좀 덜 올라도 나는 10%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항상 내가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봐서 앞으로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를 별로 안 지고 배당하고 주가 상승을 통해서 한 10%, 15%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되게. 국내에서는 이제 좀 배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거나 아니면 배당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기업이나 그런 업종들 이제 더 선호를 하시는 편이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배당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높여나가는, 그리고 돈을 여전히 계속 잘 벌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당 귀족주 뭐 이런 그렇죠. 회사들을, 배당 귀족주 뭐 25년 동안 매년 배당을 올린 데를 배당 귀족주라고 그러고, 이제 50년 동안 계속 올린 데 배당 황제주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배당 황제주도 꽤 많죠. P&G 같은데 워마트, 뭐 펩시, 코카콜라 이런 데도 뭐 시총이 한 300조씩 되는 데들이 그런 데고, 거기는 경기 영향도 별로 안 받고 꾸준히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퍼가 높아요. 뭐 25배씩 되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주가는 조금씩 꾸준히 상승을 할 거고, 이제 배당을 계속 받고 배당이 유지가 될 테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주신 고배당주나 뭐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혹시 그래도 개인이 좀 생각해볼 리스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니까, 뭐 현대차도 경기 관련 주죠.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LG화학도, 삼성전자도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IT 업종, 화학 업종, 배터리 업종이니까 다 비즈니스 리스크는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보통주를 사든 우선주를 사든 마찬가지인데, 하여간 그 리스크는 상당히 있는 거. 한국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되게 많은 산업에 포진한 기업들이 우리의 대표 산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나의 그 엔트리 포인트, 나의 매입 단가가 보통주의 반이기 때문에 실제 그 가격 리스크는 훨씬 적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웬만한 기업을 진짜 싸게 사는 것보다 끝내주는 진짜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그것을 오래 들고 있어서 복리의 역할을 인조이하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최고의 기업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지금 우선주가 보통주의 반값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다. 실제로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한국 투자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배우자는 조금 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작년 가을부터 이제 우선주 얘기를 많이 하고,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우선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또 꽤 많이 사시고 매달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가라는 게 또 계속 오르기도 하지만 또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배당 수익률이 5에서 10%를 내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훌륭하죠. 마음이 편하죠. 네. 요즘은 좀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우선주나 뭐 이런 것들 하면 이제 약간 거래량이 늘 고질적인 문제로 좀 많이 꼽혔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어떤가요? 사실 우선주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물론 하는 분들은 하겠지만 비교적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 막상 투자에 있어서 꼼꼼하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경제와 투자에 관해서 꼼꼼하게 안 따져봐요. 그러면 내가 손으로 현대차 보통주를 20만 원에 사는 거랑 현대차 2우선주를 98,000원에 사면 내가 퍼 기준으로 얼마에 사고 나의 배당 수익률이 얼마인지 손으로 계산해 보면 당연히 우선주를 살 텐데,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기업을 추천을 하지 보통주 우선주를 가령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그런 건 영업하는 세일즈맨들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외국 투자가들은 우선주를 좋아해요. 왜냐면 권리의 차이가 거의 없고 한국같이 지배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의결권이 큰 의미가 없는데, 의결권이 내가 없는데 반값에 그 기업을 살 수 있는데 이익에 대한 배당의 권리가 다 똑같고, 배당은 오히려 50원을 더 주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고, 꼭 우선주가 아니어도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은행, 뭐 리스크는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한 7, 8%에서 한 1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뭐 상당히 괜찮죠.
지금 이제 모 상장된 방송사에서 이제 사회이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두 군데 사회이사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사회이사나 뭐 감사 이런 거는 이제 가끔 뉴스로는 듣는데 이제 정작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약간 이거를 물어보는 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사회이사로서 뭐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인이 사회이사를 하면서 사회이사가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장관일 수도 있고 법조계 출신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건 특히 상장 회사는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주고 주주의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령 뭐 국민으로서 투표권이 있고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주의 권리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들 대신 나를 대신해 달라고 이제 만든 게 이사회예요. 주주들이 보통 일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 경영에 참여를 못하니까 나의 권리와 나의 입장을 대변해달라고 만든 게 이사회고, 그래서 실제 주총에서 이제 주주들이 이사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개별 찬성 반대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이사회라는 걸 뭐를 하냐면 경영진이 일상적인 경영을 하잖아요. 여기 사장도 있고 부사장도 있고 임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주주의 뜻에 맞게 경영을 하진 않아요. 때로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너무 단기적으로 경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스크를 또 너무 많이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감시죠. 왜냐하면 경영진들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내가 갑자기 항공업이 관심이 있어서 항공업을 진출을 한다거나 나의 본업은 타이어 산업인데 내가 호텔을 인수한다거나, 그거는 대주주의 개인적인 관심이지 소수주주는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경영진이 열심히 제대로 일하는지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게 하나고, 다른 것은 특히 사회이사들은 이제 저도 이제 사회이사로 들어가는데 저는 금융 뭐 이런 전문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이사들은 대주주와 뭐 친밀한 관계로 들어간 분이 아니면 다 주특기가 있어서 그 주특기를 활용해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러한 투자를 하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제 저 거버넌스를 또 이제 많이 하는 전문가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이사회, 사회이사라는 것은 주주를 위해서 경영진을 감시하기도 하면서 아울러서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게 전략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이사회가 뭐 그 딴지만 걸고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경영진을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운이 좋게 지금 하는 회사 두 군데 다 뭐 회사도 제가 바뀔 수 있죠. 임대학원 공표된 거니까 한솔그룹하고 이제 SBS인데 둘 다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그다음에 회사가 되게 깨끗해서 이사회가 다른 큰 제동을 걸거나 그런 게 없이 오히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제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회사가 좀 엉뚱하게 자본 배치를 잘못하거나 회사에 돈은 많이 써 있는데 배당을 안 하거나 그러면 이제 사회이사들이 배당을 늘려라,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라,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코칭을 하는데, 저 이번의 경우에는 뭐 두 회사 다 그런 건 없고, 제가 이제 연초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바로 가까운 우리 SM 여기 성수동에 있잖아요. 제가 SM이 이제 이수만 씨가 회사에서 축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이사회 자체 내에 그러한 역량이 없어서 그 외부 인사 3명을 초빙을 해서, 그러니까 외부 인사 2, 그 다음에 회사 사장, 우리 셋이 사회이사 후보 추천을 했어요. 8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사회이사로 3월 주총에 됐는데, 그 작업을 제가 위원으로서 했었죠. 이제 그때도 좋은 사회이사를 추천을 해서 SM이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게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되게. 근데 이사회에는 이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모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의 사장들은 네. 당연직으로 보통 들어가고, 미국 같은 데는 이사회 멤버가 10명이면 사내이사가 한두 명이고 8명, 9명은 사회이사인데, 한국은 여전히 한 반반쯤 되고, 조금 이제 뭐 투명하게 한다는 데가 사회이사가 한 10명이면 6, 7명 뭐 그렇습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이제 과반수 이상을 사회이사로 하고, 감사위원회는 특히 이제 사회이사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러면 이제 경영진들은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정을 이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큰 의사 결정은 가령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M&A를 한다거나 증자를 한다거나 배당에 관한 이런 것들은 다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경영진이 회사를 잘 아니까 상근하는 사람이니까 이러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사회에서 토론을 하죠. 미리 이제 안건을 며칠 전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읽어보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또 그 분야의 또 전문가들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 임원한테 좀 추가적인 설명도 듣고 근데 당일날 토론을 거쳐서 뭐 찬성을 하고 아니면 이것은 조금 더 다음 이사회에 우리 다시 논의를 좀 깊이 있게 누굴 또 불러서 얘기를 듣자 이제 그렇게 하죠. 예전에는 이제 약간 막 비밀 회의나 밀실 회의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고 또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 아니면 실제로 일하는 게 맞냐 약간 이런 얘기도 많고 그냥 사회이사 된 분들은 막 돈을 비주어 쉽게 받아간다 약간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좀 제대로 굴러가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이사 감사 이런 분들도 열심히 그냥 공부하고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여전히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심하죠 되게 뭐냐면 사회이사로 월급을 받고 그만큼 상응하는 일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고 가령 이제 제가 또 이대 경영대 이대 측하고 같이 제가 소속돼 있는 거버넌스 포럼이 여성 사회이사 과정을 만들어서 3년째 지금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15명이 사회이사가 상장사 되셨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점프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특히 이번 정권에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사회 중심의 경영, 그 다음에 법률적인 그런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기대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훌륭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사회이사, 이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점점 좋아질 것 같아요, 되게. 사실 이제 사회이사에 대해서는 이제 편견을 가지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궁금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물가는 이제 계속 오르지만 이제 개인의 뭐 소득이나 수입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경제가 성장할 때야 이제 당연히 그 근로소득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앞지를 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특히 경제가 이제 좀 많이 침체되거나 정체된 상황에서 아무리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노후 준비나 자산 증식을 이루는데 좀 제한이 크잖아요. 그럼 생각했을 때 결국은 이제 투자나 이런 별도의 행위를 해야 이런 노후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뭔가 좀 효과적인 노후 준비 방법이나 그런 투자법들이 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제가 이제 60인데 제가 이제 20대 중반 후반에 취직을 하고 그때는 일자리가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대학교 4년제를 나오면 거의 웬만한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았고 집을 사는 게 어렵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간 미래가 불확실했지만 성장하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올해 50대 중반 후반까지 일할 수 있고 내가 집을 사면 또 집값이 오른다고 다 믿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많이 잃었잖아요. 일부 업종만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평균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마친 사람이면 20대 후반에 취직을 해서 50대 초반에 그만두면 한 25년도 아닌 짧은 기간 일을 해요. 근데 외국 같은 데는 20대 초반에 잡마켓에 들어가서 한 60까지 보통 일을 하거든요. 훨씬 우리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은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보다 자산 가격이 특히 부동산하고 그 거주형 부동산하고 좋은 기업들 주식은 많이 오릅니다. 특히 이제 그 많은 좋은 기회들은 자본가, 자산가, 전문직한테 많이 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재산이 있고 좋은 정보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또 투자할 기회가 더 많죠. 이제 그러한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한테 과세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디스커션들이 좀 철학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되게.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뭐 거주용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이 그 인류 역사상을 150년을 보면 선진국 16년을 분석한 데이터가 있어요. The rate of return on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총수익률만 보면 한 연 1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기회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하고 없었던 사람은 차이가 나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있어도 20년 넘짓 일을 하니까 내가 임금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벌어서 부를 축적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찌감치 내가 투자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되고 최소한 내가 사회 변화나 이런 걸 이해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수를 일단 투자에서 하지 말아야 되고요. 실수를 하면 너무 많은 원본이 날아가니까. 그리고 최소한 어떻게 하면 내가 기업이 변화하고 금융시장이 변화하는데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데 관심 많은 분들은 개별 기업, 뭐 트러스턴 이런 그 우리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다양한 경제 채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유튜브 하는 게 이제 그런 좋은 투자 습관들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는 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쁜 사람들도 있고 애들 키우느라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도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참여를 해서 ETF를 사든지 왜냐면 기업은 다이나믹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는 장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이든지 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게 40대가 되고 50대가 돼서 상당히 후회할 수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끝났다고 저는 보진 않아요. 물론 지난 10년 동안 많이 올랐지만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 특히 이제 프라임 로케이션에 대한 수요는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가게가 부동산을 기본적으로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처음에는 돈을 많이 빌려서 집을 살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부동산도 이제 뭐 투자 자산 중에 하나니까 내가 사는 집도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플래닝을 하고 내가 이 자산을 투자하면 장기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거 데이터를 알면 내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교육이 너무 안 돼 있죠, 되게.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실수를 줄여서 이제 원본을 잃는 한마디로 원금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투자가들이 국내 투자가들이 이제 국내도 그렇고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역 인버스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주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거기에다 거꾸로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낯이 익지 않은 미국 서학개미들도 뭐 곧버스 3배 레버리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장 리스크가 많은 IT 업종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떤 리스크를 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왜냐면 투자라는 게 내가 5개 종목을 들고 있는데 2-3개가 잘 돼도 나머지 2개가 망치면 전체 수익률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실제 그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제품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잘 아는 경우 이제 이런 데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속해 있는 업종 내가 미국 회사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 근무하면 내가 반도체를 되게 많이 알잖아요. 사이클을 꼭 그게 내부 정보가 아니어도 그냥 뭐 남들보다 정보의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아니면 나의 배우자가 F&B 회사에 근무하는데 F&B의 경쟁력을 잘 알고 아니면 나의 동생이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에 근무를 하면 어디가 요즘 잘 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 거를 약간 남들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정보나 그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면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좀 있는 게 되게 좋죠. 물론 내부 정보를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우리나라 많은 투자가들이 최근에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엔 진짜 내가 증권사 직원이 추천을 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운이 좋게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노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인데 그러면 만약에 노후 준비 이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 당장 은퇴나 퇴직 이런 코앞인 이런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약간 노후 준비 계획이나 아니면 후반 인생을 가져가야 할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20, 30대나 아니면 이제 퇴직을 앞둔 50대 아니면 뭐 퇴직을 실제 하신 뭐 60대 이런 분들이나 어차피 기본 그 프레임워크나 이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준비를 하다가, 그러니까 저도 뭐 항상 다양한 자료를 많이 접하니까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서 이게 되게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CFA라고 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인 재무분석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CPA보다도 더 어렵고,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그 월가나 이런데 이제 전문 직종들은 그 CFA 자격증을 많이 땁니다. 이게 되게 따기 아주 어렵거든요. 레벨 3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에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여기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7단계. 근데 이거는 뭐 꼭 20, 30대뿐만 아니라 5, 60대 중장년층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금융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나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그러니까 왜냐면 나의 총 자산은 보통 내가 알잖아요. 근데 빚을, 부채를 뺀 게 나의 그 순재산 아니에요? net worth. 그 기업으로 치면 자기 자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손익계산서, 캐시플로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솔직히 미래에 추정을 해야지 내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60대면 이미 은퇴를 했으면 실제 나의 메인 소득은 없지만 우리 강창희 고모님이 항상 말씀하신 평생 현역으로 뛰면 내가 현역일 때 6천만 원을 벌었으면 지금도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금융 업종에 현역으로 있을 때보다는 지금 소득이 줄었지만 외부 강연하고 학교에 있고 뭐 사회이사 이런 거를 하면서 과거보다는 적지만 어느 정도 소득을 버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의 그 현재의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추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금융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는 당신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소비에 있어서 낭비하는 부분이 항상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불필요한 걸 줄여라. 뭐 휘발유도 가급적이면 좀 저렴한 휘발유 하는데, 구독경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뭐 다 갖고 있는 그 중에서 불필요한 거 줄여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10,000원을 세이브를 하면 그게 10%로 투자가 되면 7년이 되면 2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절약을 못하면 미래에 그 늘어날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빚을 관리해라, 부채를. 왜냐하면 뭐 사회 초년생이든 중장년층이든 빚은 다 있습니다. 이제 저처럼 완전히 은퇴한 사람은 저는 뭐 기본적으로 부채가 없는데 자산 규모는 옛날보다 줄었지만, 그래서 결국 내가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내 돈이 4억이고 6억이 은행 돈이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실제 주인은 은행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6억을 다 갚지 않으면 그 집은 솔직히 온전한 내 집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부채를 잘 관리하고 가급적이면 고금리는 상환하고 낮은 금리로 이제 갈아타라,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금 관리나 이런 그 운영하는 데 있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 한국은 근데 실제 우리가 뭐 이체, 자동이체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서 미국보다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많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즘은 이제 우리 연구원님은 모르지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매일 체중 달거든요. 그게 이제 나를 건강하게 살려고 체중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이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의 현금 흐름, 이번에 지출 뭐 이런 걸 항상 내가 체크하면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엑셀 파일로 만들든지 아니면 앱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제 사는데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 증가율보다 나의 소비 증가율이 높으면 그거는 과소비를 하는 거고, 일시적으로 몇 달을 그럴 수는 있지만 지속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소득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면 결국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래서 가령 내가 버는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하고 보너스 같은 걸 받으면 그거는 이제 저축이나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 장기적으로는 금액을 불리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투자. 결국 투자를 우리가 상당히 스마트하게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뭐 배터리 주식을 산다, 뭐 삼성전자를 트레이딩 한다보다는 10년, 20년을 보고 계속 커갈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결국 투자라는 건 모든 게 이제 복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리로 하면 나중에 눈덩이 같이 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절세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뭐 이런 그 유튜브가 이제 그런 건데, 내가 금융이나 경제에 관한 지식을 좀 쌓아야 되고, 내가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위에 또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최근에 은퇴를
많이 하는데 방송국에 있다 은퇴한 친구가 얼마 전에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경제 지식, 금융 지식이 저보다 더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주위에다 자기가 자문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나의 금융 지식도 넓혀가지만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둠으로써 자주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보는 거, 객관적으로 또 저 사람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 얘기하고 그 사람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이 상품 되게 좋아서 같이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7가지를 챙기는 게 이게 꼭 뭐 미국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CFA 협회니까 근데 한국에서도 우리가 20대건 30대건 생각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은 대부분 지금 부동산이 있는 분이건 아니면 부동산을 살 분이건 하여간 부동산을 내가 빚을 내고 샀으면 그걸 어떻게 빚을 관리하면서 가치를 유지하고 할 것인가. 왜냐면 전체 자산의 한 60, 70% 이상이 보통 우리는 부동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연령이나 이제 성별 관계없이 이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면서 나이 상관없이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원칙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이제 골고루 이제 적용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하셨을 때 일반적으로 약간 이상적인 그런 자산 배분 기준이 있을까요? 이게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좀 2030 같은 청년층이나 아니 기타 이제 장년층 4050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20, 30대랑 중장년층 한 5, 60대랑은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 그러니까 중장년층은 원본 보전을 좀 더 중요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0, 30대는 본인들이 또 소득도 많고 길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고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자산,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년층은 일단은 현역보다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본을 보존하면서 인플레이션보다 좀 높은 데 투자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왔으니까 신한은행이나 대구은행 같은데 채권이 한 4%, 4.1%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 증권회사, 초대형 증권사 같은데 RP 기업어음이 한 5%니까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하면서 주식도 공격적인 회사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는데 KT&D 같은 데가 한 5% 배당을 주잖아요. 은행들도 그렇고 우선주 같은 거가 이제 맞을 것 같고 젊은 분들은 채권을 좀 많이 넣고 주식을 좀 편입을 하되 그러니까 채권이 반이 넘고 주식을 좀 편입하되 주식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변동성도 낮고 좀 비즈니스 모델이 안정적입니다. 주가의 하락 가능성도 없죠. 물론 많이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원본 보존을 중시를 해야 될 것 같고 20, 30대는 자신만만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비중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식은 기업의 성장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의 S&P 500의 ETF 같은 걸 사도 되고 본인이 종목 고르는 거 좋아하시면 빅테크나 성장하는 기업도 사고 한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5, 60대에 적합한 그 현대차 우선주나 이런 거를 사도 되지만 또 삼성전자나 이런 다른 조금 공격적인 종목을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 30대는 주식이 한 7, 80% 돼도 되고 채권이나 은행 같은 리스크가 극히 적은 거를 한 20, 30% 그래서 주식이 대부분이 되고 채권을 하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금융 자산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중장년층은 집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20, 30대는 부동산은 그러니까 제가 한 3, 40년 이렇게 사람을 보면 나는 부동산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안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선진국 16개국 통계를 보면 거주용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장기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 변동성이 적어요. 주식보다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가 많잖아요. 근데 거주용 부동산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주식은 레버리지를 절대로 돈을 빌려 투자하면 안 되지만 부동산은 내 돈을 한 20, 30%, 30%, 40% 넣고 나머지 돈은 모기지로 해서 갚아나가면 되거든요. 금리도 낮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꼭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초기 단계에는 목돈이 적으니까 내가 이제 은행 차입을 좀 많이 하겠지만 그걸 갚아나면서 이제 금융자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조금씩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피터 린치 같은 이제 투자의 대가들이 말했던
뭐 자기 집 한 채는 꼭 마련해라 약간 아니면 이제 실제로도 그냥 살 곳이 필요하니까 집 한 채는 꼭 있는 게 좋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으면 집이 장기적으로 올라가지만 내가 월세로 매달 지출할 것을 내가 모기지를 갚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집을 사도 그 집값의 상승분 플러스 내가 월세 내는 그거를 기회비용으로 생각하면 나의 투자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나고 보면 집을 한 채도 안 갖고 평생 자신 있게 살았던 분들이 나중에 중장년층이 돼서 상당히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산 배분의 기준을 이제 올 한 해로 가져와서 이제 두 가지 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제 올해 이제 초반에 주식 시장이 오르면서 주식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은 나머지 이제 올해 하반기 자산 배분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근데 뭐 자산 배분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바꾸는 것은 내가 그 경제나 시장 사이클을 다 맞춘다는 얘기여서 그 들고 있는 주식이 좋은 주식이면 그러니까 진짜 초우량주 장기적으로 과거에도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많이 할 것이고 좋은 산업에 포진한 기업이면 저는 그냥 계속 들고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60 넘는 분이 나의 금융자산의 뭐 8, 90%를 주식을 다 들고 있다고 하고 그것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면 줄여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게 되게 좋고 20, 30대는 그것을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을 거의 안 하거나 집 한 채는 있지만 이제 특정 아직 자산에 투자할 돈이 있는데 그러면 막 올해 하반기 교수님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다면 뭐라고 답해 주실 것 같나요? 은행 예금이나 채권은 리스크가 적지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금 커버하는 정도. 은행은 뭐 은행 예금은 커버도 못하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은 기업에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는 건 좋은 기업에 내가 주인이 돼서 인연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좋고 그게 어려우면 이제 ETF 아까 말씀드린 뭐 우선주 ETF도 국내에 있고 미국에 같은 데는 이제 나스닥 ETF보다는 나스닥은 이제 약간 첨단 기업이니까 성장도 높지만 리스크가 많아요. 그거보다는 시장 전체를 사는 S&P 500 ETF 뭐 이런 거는 블랙록도 있고 저 뭐 뱅가드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SSGA도 뭐 그런 것들 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화두가 인구 구조 관련돼서 저출산, 고령화. 사실 제 어렸을 때부터도 꾸준히 얘기는 되었는데 최근 들어 이게 좀 많이 심각하게 좀 와닿는 느낌인데 이런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에서 이제 개인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저출산 우리 사회가 진입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경제 활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경제 활력이 없으면 국내에서도 이렇게 아주 적인 투자 기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 아까 우리 얘기한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뭐 이런 데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내수랑 별로 상관은 없지만 국내에 투자 기회가 없다는 것은 내가 좋은 기회를 계속 포착하려면 해외를 좀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보면 국내 일부 대형 투자 은행들, 증권사 같은 데가 그래서 국내에 투자 기회가 없어지니까 해외를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량을 많이 키우는 걸 제가 아는데 우리 개인분들 여기 청취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변해 간다면 국내에는 리스크 대비 좋은 투자 기회가 없어서 해외에 좋은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게 그게 뭐 주식 투자도 블루칩 미국에 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유럽의 명품주 그러니까 럭셔리 하는 뭐 LVMH, 케어링, 구찌 지주사 이런 것들 다 상장이 돼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나라 증권사 통해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이나 미국의 채권들도 금리들이 꽤 높아서 이제 그런 것들도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좀 눈을 떠가는 게 되게 좋다. 근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면 그냥 뭐 월 적립식 같이 미국 시장을 전체 사는 시장 S&P 500 ETF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달 내 월급에 뭐 3%, 5%를 이렇게 계속 사는 식으로 적립해가는 것도 되게 좋은 거고 그걸 하면서 시장은 이런 거구나, 변동성은 이런 거구나, 이제 리스크.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 투자가들 처음 지난 몇 년 사이에 들어온 분들은 처음으로 시장이 폭락하는 걸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배워나가죠. 그래서 한꺼번에 또 갑자기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또 너무 갑자기 그 점프를 해서 올리는 하는 것도 안 좋거든요. 예. 마지막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제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제 미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경제금융에 눈을 뜨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기 트러스턴 TV 같은 것도 이제 자주 보시면 좋고, 요즘은 이제 국내에도 재밌는 경제금융 투자 관련된 유튜브들도 많죠.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성공한 기업인들의 자서전이나 아니면 언론인들, 기자 같은 사람들이 그분의 스토리를 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아, 기업이라는 거는 이런 거구나. 물론 이제 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본인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한국은 성공한 기업인들이 자서전을 많이 안 써요. 그거를 쓰면 이제 관련된 인물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괜히 정부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국세청이 들이닥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서전이 재밌는 게 없는데, 물론 이제 호암 자서전,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 자서전 이런 건 재밌습니다. 30-40년 전 책이어도. 근데 미국에서 저는 진짜 일론 머스크의 자서전은 아니죠. 그분에 관한 위인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제프 베조 아마존 창업가, 그 다음에 회사들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논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업종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다양한 책들이 많아서 번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틈틈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내가 가령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재미있는 게 픽사, 애니메이션 하는 회사가 원래 독립회사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대주주이고 돈을 대줬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디즈니와 협업을 하다가 디즈니가 인수를 해서 지금은 자회사로 돼 있는데, 그런 걸 읽으면서 아, 이런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컨텐츠 회사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생각보다 리스크가 되게 많네. 그리고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가령 이제 지금 방송 컨텐츠 회사 사회이사를 하니까 그런 걸 읽어서 또 그 미국의 경우를 제가 배우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CFA 협회가 얘기한 7가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한 그 7가지 원칙을 얘기할 때도 나의 지식을 쌓고 주위에 좋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해줄 사람으로 둘러싸라, 나를. 이제 그런 것처럼 지식을 꾸준히 쌓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또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경제 신문을 읽는다거나 온라인으로, 아니면 이제 뭐 해외 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번역, 요즘은 이제 번역 같은 거가 쉬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꾸준히, 왜냐면 이거는 마라톤이지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시간을 내면서 하면 되게 투자도 내가 좀 더 알면서 하면 훨씬 더 재밌고, 성공 가능성을 되게 높이고, 그다음에 실수를 좀 적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께 또 이제 오늘 이남우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들이 이제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트러스트온 연금 포럼의 고재량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